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시겠어요? 한 시대에 가장 뛰어난 지성과 열정을 가진 개혁가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1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절망적인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다면 어땠을까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깊은 좌절과 분노에 휩싸여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인물은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찬란한 지혜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글과 명언들은 200년이 넘는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통찰과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있죠.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고난과 마주했을 때 과연 어떤 지혜를 찾아내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한 위인의 생애를 훑어보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이 겪은 처절한 고통과 그 속에서 빚어낸 지혜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인의 복잡한 삶에 깊은 공감과 실질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볼 거예요. 그의 명언들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삶의 가장 깊은 정수가 담긴 생생한 지혜임을 곧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공을 초월한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18세기 말, 조선이라는 나라가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선은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죠. 탐관오리의 수탈은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붕당 정치의 폐해는 극에 달해 나라의 기강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역병에 시달리는 민중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저작거리에 가득했고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짙게 드리워진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 위의 작은 배와 같았죠. 하지만 이런 암울한 시대에도 새로운 희망의 빛을 꿈꾸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개혁군주, 정조대왕과 그를 보필하던 젊은 지식인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정조의 깊은 신뢰와 총애를 받으며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던 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는 뛰어난 학문적 재능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굳어져 있던 사회 시스템을 개혁하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타는 열정과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고 그의 머릿속은 오직 백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정조대왕의 강력한 지지 아래 수원 화성건설을 감독하고 새로운 행정 시스템을 구상하며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을 밝히는 등대처럼 그는 새로운 조선의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갔죠. 하지만 시대의 경랑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개혁적인 사상과 행동은 당시 보수 세력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그를 둘러싼 정치적 암투의 그림자는 서서히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져 파문을 일으키듯 그의 존재는 기존 질서에 큰 파동을 일으켰고 이는 곧 다가올 비극적인 운명의 서곡이 되고 말았죠. 과연 젊은 개혁가의 뜨거운 열망은 이 거대한 시대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거친 운명의 파도 속에서 자초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극적인 시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개혁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그를 둘러싼 시대의 불안한 기운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젊은 정약용은 정조대왕의 굳건한 신뢰를 등에 업고 새로운 조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쳤죠. 그의 머릿속은 오직 백성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참신한 정책과 제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횃불처럼 그는 어지러운 시대의 길을 밝히는 선구자 역할을 자처했던 겁니다. 농업기술 발전부터 행정 시스템 효율화, 서양의 새로운 과학기술 도입까지 조선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을 꿈꾸며 불타는 개혁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는 그를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정조의 가장 신이 많은 신하로 만들었죠. 하지만 역사의 물결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당시 조선은 당파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고 이로 인해 사회 전체가 마치 뿌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나무처럼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견고한 기득권을 지키려 했던 보수 세력에게 정약용 선생의 개혁적인 움직임은 체제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비쳤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실학사상과 백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은 기존의 유교적 질서를 뒤흔드는 불온한 사상으로 여겨졌죠. 그를 향한 시기와 질투, 교묘한 정치적 음모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정조대왕의 든든한 보호막 아래에서도 정약용 선생의 입지는 결코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왕의 총애가 깊어질수록 견제 세력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으니까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그를 둘러싼 전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젊은 개혁가의 열정이 타올랐지만 그 불꽃을 끄려는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격동하는 시대 한가운데서 정약용 선생은 신념을 지키려 고군분투했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비극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의 개혁 의지는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뜨거웠지만 냉혹한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비극의 서막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1800년 조선의 개혁을 이끌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정조대왕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죠. 마치 거대한 산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 정약용 선생은 정치적 기반을 송두리째 잃고 순식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어서 1801년 조선을 송두리째 뒤흔든 신유박해라는 거대한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탄압을 넘어 정조의 개혁 정책을 지지했던 남인 세력과 천주교 신자들을 숙청하려는 보수파의 정치적 칼날이었습니다. 그 칼날은 정약용 선생에게도 예외 없이 겨누어졌고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관직과 명예를 잃고 차가운 옥사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전남 강진으로의 기나긴 유배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40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죠. 한창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이상을 펼칠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가슴 아픈 이별은 그의 마음을 찢어 놓았을 겁니다. 어린 자식들의 해맑은 눈망울과 아내의 애끓는 한숨을 뒤로하고 그는 정처 없는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에 홀로 던져진 작은 배처럼 희망 없는 앞날을 향해 위태롭게 나아가야만 했죠.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날리는 험난한 길을 걸으며 그의 몸과 마음은 깊은 상실감과 끝없는 절망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엘리트였던 그의 발걸음은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낯선 땅 강진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적막하고 쓸쓸한 풍경뿐이었습니다. 번성했던 한양의 화려함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든 것이 낯설고 외로운 곳이었죠. 한때는 왕의 총애를 받으며 조선의 미래를 논하던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 이제는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고독과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유배 초기의 정약용 선생은 아마도 끝없는 절망과 무력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실감, 언제 끝날지 모를 유배 생활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을 테죠. 마치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끝없이 가라앉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떤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었을까요? 이 절망의 나락에서 한 인간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마치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끝없이 가라앉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떤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었을까요? 이 절망의 나락에서 한 인간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학문과 성찰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의 적막함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에 마냥 무릎 꿇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절망의 나락 속에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왜 이런 비극이 찾아왔는지 어떻게 이 역경을 헤쳐나갈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죠. 마치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뒤 고요해진 바다처럼 그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졌습니다. 강진의 작은 초가집에서 그는 밤낮으로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낡은 서책을 벗삼아 고전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 애썼죠. 촛불 하나에 의지하여 밤늦도록 붓을 놓지 않던 그의 모습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고통을 잊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서는 한 지성인의 처절하면서도 숭고한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그의 손끝에서 빼곡히 채워지던 수많은 원고들은 절망을 넘어선 지적 투쟁의 증거들이었죠.
하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은 단순히 글 속에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지 강진의 백성들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고단한 삶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며 백성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밭을 일구는 농부의 땀방울,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의 눈물, 가난에 허덕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이 꿈꾸던 이상적인 사회가 현실에서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은 그의 학문과 사상에 더욱 깊이를 더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실학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부패한 관리들의 횡포를 막을 방법을 연구하며 그의 지식은 더욱 현실과 밀착된 생생한 지혜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고통받는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실천적인 지식인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절망의 땅에서 피어난 위대한 저술들이 바로 목민심서와 흠음신서입니다. 목민심서는 탕과놀이의 폭정 아래 고통받는 백성을 위한 바른 정치를 역설하며 관리들이 갖춰야 할 청렴함과 애민정신을 오롯이 담아냈습니다.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는 마음, 공정한 법 집행의 중요성,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의 자세를 강조하며 당시 혼란했던 조선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미래의 이상적인 통치 철학을 제시했죠. 또 흠음신서는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공정하고 엄정한 형벌 집행의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며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소홀히 다루지 않으려는 그의 깊은 인간 존중 사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소한 실수로 인해 죄인이 되는 것을 막고 진실을 밝혀내어 정의를 구현하려는 그의 끈질긴 노력은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희미했던 시대에 빛나는 이정표가 되어주었을 겁니다. 이 책들은 단순한 법률 서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했던 다산의 뜨거운 마음이 응축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라는 혹독한 고난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고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의 수많은 명언들은 바로 이 고통과 성찰의 시간 속에서 잉태된 삶의 정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그의 지혜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다가오죠. 낡은 책상에 앉아 촛불 하나에 의지하여 밤늦도록 붓을 놓지 않던 그의 모습, 때로는 강진의 푸른 대나무 숲길을 거닐며 깊은 사색에 잠기던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인간이 고난을 어떻게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었는지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애민정신과 실학사상은 고통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과 인간다움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유산으로 남았죠. 이처럼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남긴 지혜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과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소중한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유배지에서 그가 붓을 들어 써 내려간 수많은 저술과 명언들은 시대를 뛰어넘어 현대인의 복잡한 삶을 비추는 등대와 같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각박한 현실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200년 전 한지성이 던진 메시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먼저 미리 준비하면 근심할 것이 없다는 의미의 주비무환, 규비무환을 떠올려 볼까요? 다산은 당시 혼란스러운 조선 사회에서 백성들이 겪는 고통의 근원을 파악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나 외침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에 대비하는 것을 넘어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회 전반의 체계적인 준비를 의미했죠. 오늘날 우리 삶에도 이 지혜는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미래를 위해 꾸준히 역량을 쌓거나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젊을 때부터 착실히 계획을 세우는 모습. 또 기업이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며 예상치 못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작은 노력이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평범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다산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민관의 자세를 논한 그의 핵심 철학에서 백성을 자식처럼 보살피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목민심서에서 그는 관리들이 백성을 수탈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하고 보살피는 어버이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역설했죠. 당시 탐관오리들의 횡포에 고통받던 백성들의 삶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다산의 간절한 외침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조직의 리더가 구성원들의 개성과 역량을 존중하며 그들의 성장을 돕는 모습, 혹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공동체 의식이 바로 이 목민심서 정신의 현대적인 구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공정한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기업 경영과 정치, 그리고 일상적인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깊은 울림을 줍니다. 또한 군자는 곤궁할 때 더욱 굳건해진다는 그의 성찰은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줍니다. 18년이라는 길고 긴 유배 생활은 그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다산은 절망 대신 학문에 몰두하고 수많은 저수를 남기며 오히려 자신을 더욱 단련했습니다. 이 지혜는 실패와 좌절을 겪는 현대인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 실패, 사업 부진,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삶에 예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기보다 그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더욱 단단해지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다산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군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고난은 우리를 부러뜨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정약용 선생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비록 오랜 세월의 풍파로 그의 육신은 쇠약해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정신과 그가 남긴 지혜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빛나는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의 명언들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얻어낸 삶의 정수이자 시대를 초월하는 인류 보편의 지혜로 남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죠. 혼란과 변화의 시대에 200년 전 한 지성이 남긴 지혜는 방향을 잃고 헤매는 현대인에게 삶의 본질과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의 삶과 명언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하는 영감을 줍니다. 정약용의 명언은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네는 따뜻한 조언이자 날카로운 통찰이 되어줍니다. 그의 삶이 던지는 질문처럼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그리고 당신의 고난 속에서는 어떤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명언 한 구절을 다시금 곱씹으며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